온 가족이 다 모인 거실 한복판에서 지난 5년간 제 남편이었던 그 남자가 제 양팔을 붙잡고 머리채를 뒤로 젖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뺨을 마음껏 후려칠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두 모자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불과 1시간 뒤 늘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오셔서 제 손에 차가운 회초리를 쥐어주며 말씀하셨다는 것을요. 그놈이 너를 몇 대 때렸느냐. 네가 맞은 것에 갑절로 이 애비 앞에서 도로 때려라. 과묵하기만 하던 시아버지가 이토록 충격적인 행동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억울하게 맞아야 했던 저 뺨 한 대는 과연 어떤 끔찍한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도화선이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전말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1년 전으로 시골 출신인 제가 모든 희망과 사랑을 안고 김씨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던 그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과묵하고 순한 성격의 건설회사 엔지니어였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소박하고 꾸밈 없었지만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어떤 비바람도 막아줄 든든한 우산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우산이 햇볕은 가려줄지언정 비는 감히 막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머리 위로 쏟아붓는 독한 산성비는 말이죠. 시댁은 아주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이 작은 소도시에서는 꽤 사는 축에 속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퇴직 교사로 늘 가풍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분이셨습니다. 대놓고 제게 욕을 하시는 법은 없었지만 그분의 말씀은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들은 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고 그 상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골마갔습니다. 시누이 미나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했지만 훨씬 더 뻔뻔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를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는 가정부 보듯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런 시댁에서 유일하게 비록 침묵을 통해서였지만 제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과 따뜻함을 받게 해준 분은 바로 시아버지셨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은퇴한 공무원으로 성품이 온화하고 말씀이 적으셨습니다. 박 여사님이나 미나가 저희 친정의 형편이나 제 옷차림, 걸음걸이를 가지고 은근히 비꼴 때도 아버님은 절대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신문을 보시거나 말없이 정원으로 나가 분재 화분 몇 개를 돌보러 나가시곤 했습니다. 가끔 제가 시어머니에게 억울하게 혼날 때면 저를 바라보는 아버님의 눈빛을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동정이 서려 있었지만 이내 길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님이 그저 아내를 무서워해서 여자들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으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님의 침묵이 비겁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찰이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처럼 폭발할 그날을 기다리는 응축의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가시집었을 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점심, 저녁 식사도 각자의 입맛에 맞춰 정성껏 차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푹 졸인 갈치조림을 좋아하셨고 미나는 파를 먹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와 아버님은 까다롭지 않아 아무거나 잘 드셨죠. 저는 그 집에 녹아들기 위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 제 모든 노력은 그저 촌뜨기의 서툰 몸짓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된장찌개를 끓인 적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친정어머니가 자주 끓여주시던 음식이었죠. 저는 고향의 맛을 조금이나마 식탁에 올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끓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 찌개를 그릇에 담아내자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촌스러운 냄새냐. 우리 집은 예전부터 이런 냄새 나는 건 안 먹었다. 어서 치워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뜨거운 찌개 그릇을 든 손과 달리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민준 씨를 돌아보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급하게 입으로 밀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서연 씨가 잘 몰라서 그랬나 봐요. 그냥 제가 먹을게요. 그저 제가 먹을게요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이 집에서 제 위치가 어디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입맛에 맞춰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민준 씨는 눈이 빨개진 저를 보고는 서툴게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엄마 늙으셔서 그래. 원래 성격이 저러시잖아. 당신이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지난 1년간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제 옷이 촌스럽다고 타박할 때도 참았습니다. 시누이가 제가 월급을 몇 달이나 모아 산 비싼 화장품을 마음대로 가져다 썼을 때도 참았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실에 앉아 편하게 손님을 맞는 동안 저 혼자 동이 트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할 때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내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횡포를 더욱 키우고 남편의 비겁함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남편이지만 모진 말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저를 감싸주지 못하는 남자. 그는 늘 가장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침묵하고 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내버려 두는 것. 모든 것은 저의 체념 속에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운명의 그날, 시할아버지의 첫 제삿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엄숙하고 따뜻해야 했을 그날은 제가 유일한 피고인이 된 억울한 재판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집에는 친척들로 북적였고 모두가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제게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바로 부의금과 어르신들이 보내주신 축의금이 담긴 나무 상자를 보관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평소와 달리 믿음직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아가 이거 내 방에 잘 좀 넣어두렴. 조심해야 한다. 다 어르신들 돈이니까. 내가 너를 믿으니까 맡기는 거야. 지난 1년간 처음으로 저는 그분에게 인정받는 듯한 말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이제 나를 받아주기 시작하신 걸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상자를 받아들고 부부 침실로 가져가 옷장 깊숙이 넣고 조심스럽게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쁘게 부엌으로 내려가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믿음이 사실은 함정이었고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연극의 일부였다는 것을요. 점심때 제사를 마치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부의금 상자 어디 갔지? 내가 분명히 새아가한테 맡겨서 방에 넣어두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집안이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거 제가 방 위쪽 옷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문도 잘 잠갔고요. 문을 잠가? 열쇠는 어디 있니? 이리 내놔봐. 그녀는 손을 내밀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녀는 열쇠를 받아들고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어서 방에 가서 그 상자 좀 가지고 내려오너라. 불안한 예감이 스쳤지만 저는 애써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뒤 미나가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엄마, 상자가 없어. 온 방을 다 뒤졌는데도 안 보여.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는 획 돌아서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제 심장을 꿰뚫는 두 개의 비수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가 훔쳐간 거지?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절대 가져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의 해명은 친척들의 수군거림과 의심의 눈초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제가 절망 속에서 필사적으로 해명하려던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으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곧이어 제 뺨에 떨어질 그 손찌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뒤이은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제 심장을 산산조각 낸 그 행동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극적인 이야기의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의 해명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나약하고 희망 없는 외침은 시댁 식구들이 쌓아 올린 편견과 의심의 벽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 기댈 어깨와 믿음의 눈빛이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에 남편 민준 씨는 제가 평생, 아니 몇 번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잊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던 크고 단단했던 그의 손.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손이 뻗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감싸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양쪽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제 머리카락을 파고들어 한 움큼을 움켜쥐고는 그대로 뒤로 세게 잡아챘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력하고 굴욕적인 자세로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는 소리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커진 눈으로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마치 이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인형인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단단히 붙잡은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단 1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열이 번졌고 악독한 미소가 입가에 스쳤습니다. 그녀는 온갖 경멸과 분노 그리고 승리감을 실어 세차게 손을 휘둘렀고 그 손은 제 왼쪽 뺨에 그대로 내리꽂혔습니다. 짝 정적이 흐르는 방 안에 건조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수근거리던 소리도 숨소리마저도 삼켜버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뺨은 불타는 듯 뜨거웠다가 이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수천 개의 바늘이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제 심장을 찢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찌검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잔인함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를 죽을 만큼 아프게 한 것은 바로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는 남편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욕에 가담했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시어머니가 마음껏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인간 관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머리가 윙윙 울리고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친척들의 통쾌해하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시누이 미나는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몇몇 아주머니와 숙모님들은 고개를 저으며 칼날 같은 말들을 던졌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총것들은 손버릇이 나쁘다니까. 얼굴은 순하게 생겨서는 쯧쯧들. 김씨 집안 망신 다 시키네. 일찍 알아서 다행이지. 더 뒀으면 집안 거덜냈겠어. 단 한 사람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완벽한 연극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가련한 피해자 연기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인 제가 바로 자신들이 집안에 들인 독사라고 믿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제야 제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고 몸을 가누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래요? 민준 씨는 여전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어머니에게 비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아마 서연 씨가 돈이 급해서 잠시 나쁜 마음을 먹었나 봐요.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제가 잘 타일러서 돈 돌려놓으라고 할게요. 돌려놓으면 끝이야. 박 여사님이 소리쳤습니다. 완벽한 피해자 연기였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 집안의 명예 문제라고. 오늘이 어떤 날인데 할아버님 제삿날, 조상님들 위패 앞에서, 온 친척들 보는 앞에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했는데 나더러 조용히 있으라고? 경찰 불러야겠어. 전현을 감옥에 쳐넣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전현의 진짜 얼굴을 알게 해야 해. 그녀는 소리치며 집안 구석에 놓인 전화기를 가리켰습니다. 미나야, 어서 경찰에 신고해.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미나는 재빨리 달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감옥. 그 두 글자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죄가 없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제 누가 저를 믿어줄까요? 증거는 어디에 있죠? 상자는 사라졌고 이 집안 모두가 저들의 편인데 저는 절망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제 시선은 다시 한번 민준 씨에게 멎었습니다. 연기처럼 희미한 희망인 줄 알면서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민준 씨,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봐요. 나 안 훔쳤어요. 당신은 날 믿어야죠. 민준 씨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갈등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지만 결국 나약함이 이겼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잘못했으면 그냥 인정해. 엄마한테 사과드리면 다 괜찮아질 거야. 더 이상 일 크게 만들지 마. 그 말은 다시 한번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 유일한 구원자일 수 있었던 남편이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라고 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쓰라리고 원망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저 자신의 순진함에 무의미했던 5년의 희생에 대한 비웃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바로 세우고 눈물을 급히 닦았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싶다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백하게 갈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무서울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경찰 부르시고 싶으시면 부르세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경찰이 와서 누가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인지 밝혀주겠죠.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미나가 전화기 마지막 번호를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키가 크고 낯익은 그림자가 갑자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끄럽던 집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아버지셨습니다. 아버님은 아침 일찍 옛 친구분들을 만나러 나가셨었습니다. 아무도 이 시간에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아버님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손에 들고 계신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영철 선생님은 문 앞에 우뚝 서 계셨습니다. 늘 조용하던 그분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시선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와 민준 그리고 박 여사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바로 아버님이 손에 들고 계신 회초리였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회초리가 아니었습니다. 엄지손가락만큼 굵고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회초리. 예전에 민준이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훈육하시기 위해 집안 한쪽에 걸어두셨던 바로 그 회초리였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지금 아무도 아버님이 그것을 다시 만지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그것을 손에 들고 나타나신 겁니다. 모든 수군거림이 멎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있던 미나도 손을 멈춘 채 입을 떡 벌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자처럼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 박 여사님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왜 들고 계세요? 아버님은 아내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당황한 친척들의 얼굴을 지나 얼어붙은 아내를 지나 제 바로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아버님은 아직도 박 여사님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붉게 부어오른 제 뺨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아들,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민준이를 쳐다보셨습니다. 아버님의 침묵은 어떤 호통보다도 무서웠습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 역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님께서 이런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는 걸까? 설마 아버님도 내가 도둑이라고 믿고 벌을 주러 오신 걸까? 막연한 두려움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누가 때렸느냐? 마침내 아버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힘있게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 여사님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변명하려 애썼습니다. 제가 그냥 버릇을 좀 가르치려고. 얘가 어르신들 부의금을 훔쳤어요.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켰다고요. 내가 묻지 않았느냐. 누가 때렸냐고. 아버님이 말을 끊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지만 시선은 여전히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 아이를 붙잡고 있었지. 두 번째 질문은 창처럼 민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황급히 숙였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제게로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대신 억눌린 분노와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회초리를 건네주셨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차가운 회초리를 떨리는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른 채 아버님을 쳐다봤습니다. 아가, 잡거라. 아버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무언가 목이 매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방금 저놈이 너를 붙잡고 어미에게 맞게 했으니 이제 이 애비가 저놈을 잡아주마. 그놈이 너를 몇 대 때렸느냐. 네가 맞은 것의 갑절로 이 애비 앞에서 도로 때려라. 아버님의 그 한마디에 방 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쟤는 며느리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며느리 편을 들어요? 당신 아들을 때리라고요? 그래. 아버님은 획 돌아보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아내에게 소리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나는 내 그 비겁한 아들놈을 때리게 하고 싶다. 자기 아내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머리채를 잡아 어미에게 맞게 하는 놈. 그런 놈은 남편 될 자격도 사내 될 자격도 없다. 내 얼굴에 우리 가문 전체에 먹칠을 한 놈이다. 아버님은 말하며 민준에게 다가가 팔을 세게 붙잡고 집안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민준은 감히 반항하지 못하고 그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다. 아버님은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사과해야 할 사람은 네 아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버님은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가, 뭘 망설이느냐.
어서 저놈을 때려라. 정신 차리게 때려라. 네가 방금 겪은 고통과 굴욕이 어떤 것인지 저놈도 알게 해줘야 한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회초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를 때리라고? 그가 제게 상처를 주고 배신했지만 그래도 그는 제 남편이었고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손으로. 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어깨를 들썩이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다시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님의 눈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못해요. 저는 더듬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못해요. 왜 못하느냐? 아버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두려운 게냐? 아니면 아직도 저놈에게 미련이 남은 게냐?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둘 다 맞았으니까요. 두렵기도 했고 차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네가 저놈을 때리지 않는다면 아버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놈은 계속해서 너를 아프게 할 것이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할 테니 절대 너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를 게다. 오늘 이 예비가 내게 공정함을 되찾을 기회를 주마. 네, 스스로 되찾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아버님의 말씀은 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전류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저의 용서와 인내는 악과 비겁함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 모레 또 다른 따귀와 모욕이 제게 쏟아질 겁니다. 저는 손 안의 회초리를 꽉 쥐었습니다. 바닥에 꿇어앉은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굳어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눈빛 속에서 저는 지지와 격려를 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분노, 억울함을 팔에 실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회초리를 휘둘렀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에 이어 민준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준을 때린 직후 시아버지는 박 여사님을 향해 돌아보며 그녀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밝히는 한마디를 말입니다. 회초리가 민준의 등을 내리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고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단 한 대만 때렸을 뿐인데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회초리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저 역시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통쾌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과 쓰라림만이 남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때리는 것은 그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제 손으로 제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께서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회초리는 민준을 벌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 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존감을 깨우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의 거친 숨소리와 저의 흐느낌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아들을 때리라고 시키다니 전대미문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저의 회초리를 맞은 후 아버님은 멈출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아들을 일으켜주지도 저를 위로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몸을 돌려 아내인 박 여사님과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에는 이제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실망감과 오랫동안 숨겨왔던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남편의 시선을 느끼고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쳐다봐요? 민준이가 맞았는데 아들 걱정도 안 돼요? 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당신이랑 민준이한테 무슨 약을 먹인 게 틀림없어. 입 닥쳐.
아버님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버님의 호통에 박 여사님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 남 탓을 해. 오늘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꾸민 짓이라는 걸 몰라. 박 여사님은 얼굴이 새하얘지며 더듬거렸습니다. 당신 무슨 헛소리예요? 내가 뭘 꾸몄다고. 저 애가 돈을 훔쳤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다고요. 뭘 봐. 아버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봤겠지. 당신 연기가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나? 당신의 그 비열한 계략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틀렸어, 박경자.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이 집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집안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은 시한폭탄처럼 터져나와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다니, 들어오기 전부터라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 역시 충격 속에서 정신을 차리려 했었습니다. 설마 시아버지께서 우연히 돌아오신 게 아니란 말인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박 여사님이 되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려주지. 오늘 아침 내가 집을 나서기 전에 당신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박 여사님은 눈을 깜빡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옛날 친구들 좀 만나고 오겠다고. 그래,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지.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신 들으라고 한 소리고 사실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 나는 그냥 동네 어귀 우리 집 바로 건너편 찻집에 앉아 있었어. 아침 내내 거기 앉아 있었다고. 사람들은 더욱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찻집에 앉아 뭘 하셨다는 걸까? 오직 박 여사님의 얼굴빛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뚜렷하게 서렸습니다. 그녀는 어렴풋이 무언가를 짐작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봤는지 알아? 아버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아내에게 꽂혔습니다. 오전 9시쯤 모두가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당신의 귀한 딸 미나가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는 걸 봤지. 멀리 가지도 않더군. 우리가 오랫동안 쓰지 않던 집 뒤뜰에 있는 낡은 항아리 쪽으로 가더군. 나는 봤어. 그 애가 항아리 뚜껑을 열고 무언가를 그 안에 넣고는 뚜껑을 닫고 황급히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 애가 그 안에 뭘 넣었는지 알고 싶나? 경자씨?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석상처럼 굳었습니다. 집안 한구석에 서 있던 시누이 미나 역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기 시작했고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뒤뜰에 깨십 좀 따러, 깨십을 따러. 아버님이 비웃었습니다. 그거 잘 됐군. 그럼 지금 당장 삼촌, 오촌 아저씨, 아버님은 두 사촌 동생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수고스럽지만 뒤뜰에 가서 그 낡은 항아리 뚜껑 좀 열어보시게. 내 딸이 대체 어떤 깨십을 땄기에 그렇게 꽁꽁 숨겨둬야 했는지 좀 보게. 두 중년 남성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말없이 곧장 뒤뜰로 향했습니다. 온 집안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박 여사님과 미나는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았습니다. 민준 역시 그제야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설마 상자는 사라진 게 아니었을까?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시아버지께서는, 아버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내가 맞고 모욕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수천 개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눈빛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아버님은 그저 침묵한 채 뒤뜰 쪽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뒤 두 친척 아저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고 한 사람의 손에는 깨잎이 아닌 바로 붉은색 오칠이 된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둑 맞았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부의금 상자였습니다. 형님, 상자를 든 아저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여기 있네요. 항아리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온 집안이야. 하는 탄성과 함께 술렁였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저를 떠나 박 여사님 모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분노와 경멸이 가득 담긴 시선들이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도둑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누명을 씌우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드러나자 미나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음모가 발각된 것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욱 뻔뻔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를 돌이킬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는 행동을 말입니다. 나무 상자는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밤이슬에 살짝 젖어 있었지만 내용물은 온전했습니다. 상자는 말없는 증인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지만 그 무게는 모든 거짓말을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은 이제 박 여사님 모녀에게 꽂힌 비수와 같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천 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오직 미나의 가식적인 울음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머니 발치로 기어가 다리를 붙잡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새언니 좀 겁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다 저 언니 때문이야. 저 언니가 나를 못살게 굴었어. 그녀는 늘 착한 척하지만 사실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늘 나를 괴롭혔단 말이야. 엄마는 내 말 믿어야지. 책임 전가 연극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을 순진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죄를 벗기 위해 서로를 짓밟는 그들의 소위 모정이라는 것이 우스웠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딸을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딸이 온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자신을 물어뜯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네가 지금 뭐라고 했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내가 너를 시켰다고? 엄마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미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은 한없이 가여워 보였습니다. 엄마가 새언니 싫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쫓아낼 방법을 찾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오빠도 우리 편을 들어줄 거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냥 엄마 말 들은 것뿐이에요. 저는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뭘 알았겠어요. 다 엄마 때문이야. 다 엄마 탓이라고요. 내부 고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연출가에서 순식간에 자신의 배우에 의해 악역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고 얼굴은 시뻘개졌습니다. 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 이 괘씸한. 내가. 그녀는 말을 더듬거리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마치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고 새로운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기둥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 분노 그리고 극심한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침묵으로 지키려 했던 가족의 평화 이면에 이토록 추하고 썩어빠진 얼굴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시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됐다. 너희 모녀의 연극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아버님은 다가와 점퍼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너희는 고작 말 몇 마디로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고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한 가지 잊은 게 있구나. 이 세상에는 사람의 눈과 귀 말고도 진실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버님은 전화기의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고 또렷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 상자 뒤틀 항아리에 넣어둘게. 그때 엄마는 그냥 물건 없어졌다고 소리치면서 전부 서연이 언니 탓으로 돌리면 돼. 이 집에서 누가 그 언니를 좋아한다고 아무도 안 믿어줄 거야. 이어서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조심해서 해야 한다. 연기도 실감나게 하고 온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줘서 민준이가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지. 전현을 쫓아내고 나면 내가 민준이한테 돈 많고 말 잘 듣는 다른 애 찾아줄 거야. 저런 촌것은 우리 집 문턱을 넘을 자격이 없어. 녹음은 1분 남짓으로 길지 않았지만 두 모자의 비열한 음모를 전부 폭로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모든 변명과 악어의 눈물은 무의미해졌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자 핏기 하나 없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더 이상 울지도 못하고 극심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휘청거리며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에 들린 전화기를 튀어나올 듯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걸... 그녀는 거의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떻게냐고? 아버님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더 이상 실망감이 아닌 혐오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경자씨.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그 고상한 척하는 가식과 체면을 믿지 않아.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어. 당신이 은근슬쩍 며느리를 험담할 때부터, 부당하게 대할 때부터 당신이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아버님은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친지 여러분, 제가 저희 가족을 대신하여 제 며느리 서연이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연이는 착하고 효심 깊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 너무나 많은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아버님은 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마침내 누명을 벗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시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님은 오랫동안 의심과 죄책감 속에서 사셨던 겁니다.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님은 고개를 들며 저으셨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님은 멍하니 서 있는 민준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너, 민준아, 이제 봤느냐? 네가 지켜주지 못한 아내와 네가 맹목적으로 믿었던 어머니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알겠느냐? 네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했는지 알겠느냐? 아버님의 말씀은 또 하나의 칼날이 되어 민준을 찔렀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뒤늦은 수치심과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시아버지는 또 다른 비밀을 폭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님 모녀의 운명과
제 결혼 생활의 미래와 직결된 비밀을 말입니다. 온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의 흐느낌과 박 여사님, 모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가장 적나라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비난하던 친척들은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누구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급한 판단에 부끄러워했고 박 여사님, 모녀의 악랄함의 경멸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모든 것을 오늘 쏟아내고 이 집을 뒤덮었던 모든 거짓을 뒤엎고 싶으신 듯 했습니다. 아버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아내를 쳐다보셨습니다. 경자, 내가 오늘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아? 단지 며느리가 안쓰러워서도 아니고 당신의 실체를 폭로하고 싶어서만도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어. 내가 지난 30년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유가 모두가 다시 한번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대체 무엇일까? 박 여사님도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극심한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무슨 비밀? 아버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상님들의 위패 앞으로 다가가 향 하나를 피우고 돌아서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비통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갓 결혼했을 때 우리 집안이 어려워졌던 거 기억나? 아버님 사업이 실패해서 집안 전체가 거의 파산 직전이었던 거 말이야.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요. 그때 당신 오라버니가 나서서 우리 집에 큰 돈을 빌려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잖아요. 그래, 아버님이 말을 끊으셨습니다. 당신은 늘 아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집이 이만큼 살게 된 건 다 외가 덕분이라고, 당신 오라버니 덕분이라고 말했지. 그걸 핑계로 늘 이 집에서 큰 소리치며 살았고, 아버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경자. 당신이 30년 동안 해온 거짓말이라고. 박 여사님은 화들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니요? 분명히 우리 오라버니가 당신한테 돈을 줬어요. 차용증까지 있다고요. 그 차용증 어디 있나? 아버님이 되물었습니다. 어디 한번 나랑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보게 꺼내와봐. 박 여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우물쭈물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잘 보관해둬서 어디 있는지 당신은 못 찾을 거야. 아버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진실은 당신 오라버니가 도와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정작 우리가 돈이 필요해지자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는 거야. 괜히 엮였다가 피 볼까봐 무서웠던 거지. 그때 우리 가족을 정말로 도와준 사람은 당신 외가가 아니었어. 아버님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사람은 바로 서연이의 아버지, 민준이의 장인어른이었어. 온 집안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요? 제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농부이셨는데 어떻게 시댁을 도울 만큼 큰 돈이 있으셨을까요? 저 역시 어리둥절해서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농담하시는 거죠? 박 여사님이 더듬거렸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라니. 그 양반은 그냥 가난한 농사꾼이었잖아요. 그래, 맞아.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농사꾼이었지만 황금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셨지. 그때 내가 사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려 했을 때였어. 우연히 내 군대 동기였던 그분을 다시 만났지. 내 사정을 들은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땅을 팔아 그 돈 전부를 내게 주셨어. 이 사람아, 이거 가지고 가게. 형제끼리 어려울 때 돕는 거지. 나중에 형편되면 갚고 안 되면 그만일세 라고 하시면서 그 돈이 이 김씨 집안 전체를 살린 거야. 아버님은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나는 평생 그분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졌어.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지. 하지만 그분은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내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이 남아 있었어. 그러다 민준이가 서연이를 데리고 와서 인사하던 날 나는 이게 바로 그 오랜 빚을 갚을 기회라는 걸 알았지. 나는 서연이를 내 친딸처럼 여겼어. 그 아이가 겪었을 모든 서러움을 보상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당신은 경자. 당신은 늘 서연이를 원수처럼 대했지. 입만 열면 촌스럽다고 그 집안 형편을 비웃었어. 당신은 몰랐겠지만 바로 그 촌스러운 집안이 우리 모두를 살린 거야. 당신 자신이 우습지 않나? 당신이 얼마나 악독하고 배은망덕한지 이제 알겠어? 박 여사님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자부심과 자존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치심과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워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한 분이셨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무거운 비밀과 짐을 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단지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받고 모욕당했던 지난 세월이 떠올라서요. 민주는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몰랐어.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나는 당신한테 자격이 없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사과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모든 거짓이 벗겨진 지금 이 결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끝일까요? 김씨 집안은 명예뿐만 아니라 도덕적 기반까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였던 저는 이제 이들 모두의 운명을 결정할 힘을 손에 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실의 폭풍이 휩쓸고 간 후 김씨 집안의 거실은 폐허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 여사님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그려왔던 가풍 있는 집안의 모습은 산산조각이나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역겨울 정도의 가식과 배은망덕함, 그리고 부패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박 여사님 모녀는 죄인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경악의 순간이 지나자 이제 그들을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존경스러워 보이던 집안에 어떻게 저렇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의아해하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제 발치에 꿇어앉아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미안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흐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숱 많은 검은 머리카락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그는 너무나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과는 지금 이 순간 너무나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 사과는 제 뺨에 남은 5손가락 자국을 지울 수 없었고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혔던 굴욕감을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로움과 서러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지난 5년의 세월을 결코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께서 아버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절도죄라는 누명을 쓰고 경찰서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과는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과는 그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그의 비겁함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때에야 비로소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제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빼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해요, 민준 씨. 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고 분노한 뒤 제 마음에는 이제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과한다는 말은 이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지쳤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아버지, 김영철 선생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발적이고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 결백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 그 은혜는 제가 감히 논할 수 없지만 아버님의 그 마음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님은 황급히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아가, 이러지 말거라. 감사해야 할 사람은 우리 집안이다. 우리가 너와 내 가족에게 너무나 큰 빚을 졌다. 아버님은 한숨을 쉬고는 온 가족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매우 단호했습니다. 오늘 일은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다만 몇 가지 결정을 내리겠다. 첫째, 아버님은 박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모든 일은 내가 결정한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 권한도 없어. 집에서 당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반성하며 지내도록 해. 박 여사님은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어깨를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아버님은 미나를 보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이 집에 살 자격이 없다.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거라. 부모가 너를 이만큼 키웠지만 너처럼 악독하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키우진 않았다. 내 스스로 나가서 돈 벌고 사람답게 사는 법부터 다시 배워라. 미나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저더러 어디 가라고요?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아버님은 조금의 동정심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내 새언니를 해치려 했을 때 그 애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생각해봤느냐. 미나는 절망하며 오빠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민주는 넋이 나간 눈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박 여사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서럽게 울며 2층으로 올라가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님은 저와 민준을 보셨습니다.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을 이으셨습니다. 이건 너희 두 사람의 문제다. 나는 민준이가 제 어미의 등살에 밀려 깜냥도 안 되면서 결혼하게 둔 것부터 잘못했다. 네가 그동안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내버려 둔 것도 내 잘못이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너희 둘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 서연아, 너는 내 미래를 결정할 모든 권리가 있다. 네가 남든 떠나든 나는 내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다. 만약 네가 이혼을 선택한다면 내가 증인이 되어주마. 그리고 공동재산은 네가 합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이 집의 절반도 내 것이다. 아버님의 말씀에 민준과 저 모두 경악했습니다. 이혼.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렇게 공공연하게 나오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은 급히 아버지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이혼 안 해요. 저는 서연이 사랑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고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내가 주는 게 아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가 주는 거지. 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내가 그 아이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민주는 제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다시는 아무도 당신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지켜줄게. 제발,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저는 그를 바라보고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는 제 너무나 많은 슬픔과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때리도록 머리채를 잡았던 남자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용서는 쉽지만 잊고
다시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의 결정이 제 인생뿐만 아니라 민준과 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의 용서는 가정을 지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을 용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이 너무 잔인한 일은 아닐까?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고통스러운 과거, 다른 한쪽은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죄책감과 후회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애원은 간절하고 절망적으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꿇어앉아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부터 친척들까지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결정권을 넘겼습니다. 제 결정은 이 가족 이야기의 마침표가 될 수도 혹은 의심으로 가득 찬 쉼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가슴을 진정시키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일어나세요. 제 행동에 그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습니다. 서연아, 당신,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일어나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도 용서가 담겨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심판할 판사는 아니에요. 당신은 내 남편이고 오늘 일어난 일은 당신이나 어머님, 미나 씨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시아버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제 잘못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다는 겁니다. 제 인내가 존중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침묵은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약하고 짓밟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잘못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저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거 알아요. 당신의 가장 큰 잘못은 너무나 나약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머니가 무서웠고 여동생의 비위를 맞추고 싶었고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두려웠죠. 당신은 모든 게 두려웠고 그 두려움이 당신을 악의 공범으로 만들었어요. 당신이 저를 지켜주지 못한 건 저를 지키는 것이 곧 가족과 맞서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고 당신은 더 쉬운 길을 택한 거예요. 민주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말은 그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줏대 없는 남자와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마지막 남은 연을 끊어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오늘 아버님께서 제게 길을 열어주셨지만 설령 그렇지 않았더라도 저는 이 길을 택했을 거예요. 저에겐 상처를 치유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당신도 진정한 남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울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배에 손을 얹었고 그 행동에 민준과 온 가족은 경악했습니다. 당신, 임신했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배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극심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임신 2개월이에요. 적당한 때에 말해서 당신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늘 가장 큰 놀라움은 너무나 추악한 진실이었네요. 이 소식은 그날 터진 세 번째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넋을 잃고 앉아있던 박 여사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다가오셔서 저와 민준을 번갈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세상에, 정말 기구하구나. 민준은 달려와 저를 껴안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민준 씨.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제가 낳아서 잘 키울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비겁하고 할머니는 악독하며 고모는 거짓말쟁이인 그런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는 않아요. 제 아이에게는 깨끗한 환경이 필요해요. 그럼 당신 결정한 거야? 민준이 거의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여전히 이혼하고 싶은 거야? 아직 결정 안 했어요. 그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저는 당분간 나가서 살 거예요. 그동안 당신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봐요. 그리고 당신이 변했다는 걸 제게 증명해 주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지 결정하도록 해요. 저의 말은 용서도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열린 문이었고 제가 민준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던진 시험이었습니다. 제 결정은 온 가족의 존중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근처에 작은 집을 알아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민준을 직접 가르치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울기만 했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 소식이 그녀 마음속 얼음을 조금이나마 녹인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그 후 집을 나가 어렵게 자립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시할아버지의 첫 제사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혼란과 파탄 속에서 끝났습니다. 겉보기에 존경받던 김씨 집안은 가장 추악한 상처들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폭풍이 지나간 후에야, 이 붕괴 후에야 그들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더 진실하게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순종적인 며느리였던 저는 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앞길은 여전히 길고 험난하겠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싸움은 끝났지만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새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장을 맞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배려로 저는 시댁에서 멀지 않은 작고 깨끗하며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저만의 공간이었고 더 이상 가식과 억압의 냄새가 없는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집을 어떻게 꾸밀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더 이상 은근한 비아냥과 감시의 눈초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돌보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임산부 요가 수업에 참여하며 육아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더 강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약속대로 변화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화를 걸어 귀찮게 하거나 찾아와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세심한 방식으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집 앞에는 제가 좋아하는 쌀국수와 임산부용 우유가 담긴 따뜻한 아침 식사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그는 마트에서 직접 고른 가장 신선한 과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행동했습니다. 가끔 당신이랑 아기, 건강 잘 챙겨라는 짧은 문자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변화는 놀라웠지만 저는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진심 어린 후회인지 아니면 제 마음을 얻기 위한 일시적인 전략인지 지켜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 제 건강을 물으셨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시고 곧 태어날 손주에 대해 물으시며 여러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끓이신 보양식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의 관심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버님을 친아버지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께 듣기로 그날 이후 그녀는
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큰 소리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방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너무 큰 충격이 그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뱃속의 아이는 날마다 커갔습니다. 저는 아이의 부드러운 발길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성하고 기적적인 연결이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묵묵한 관심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는 일에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다니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따로 저축 계좌를 만들어 나중에 아이를 위해 쓸 돈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병원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곁에 오지 않고 멀리서 걱정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 한 병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 건강하대?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더 이상 나약함이 아닌 책임을 지려는 한 남자의 성숙함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책을 읽고 있을 때 민준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약간 머뭇거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엄마가 작은 식사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하셔. 당신이랑 장인, 장모님도 모시고 싶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을 초대한다고요? 해가 서쪽에서 뜰 일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엄마가 사돈어른들께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자기가 잘못했고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고 당신 부모님께도 무례했다고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민준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그 모든 일 후에 그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연극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뉘우침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음 아파하셨던 저희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 시댁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직 딸이 고생한 것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사과를 받고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 기회가 생긴다면 어쩌면 그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려요. 주말에 엄마 모시고 가겠다고. 이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고 동시에 제 결혼 생활에도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의 식사 자리는 모든 것이 치유되는 자리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풍파의 시작이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었고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왔고 저는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전화해 민준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하시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정말 가고 싶은 거니? 그 사람들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엄마는 네가 또 상처받을까봐 무섭구나. 저는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지난 일들을 듣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주해야 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걱정 알아요. 하지만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더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과 엄마를 위해서요. 그들이 엄마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 형편 때문에 그들에게 무시당했던 엄마를 위해서요. 저랑 같이 가주실 거죠? 한참의 설득 끝에 어머니는 마침내 동의하셨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같이 가마. 너 혼자 둘 수는 없지. 우리는 점심때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있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신선한 과일과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문을 열고 우리를 맞이한 사람이 민준이 아닌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하고 날카로운 표정 대신 피곤하고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저희 어머니를 보자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사부인, 어서 오세요. 어머니도 조금 놀라셨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시아버지와 민준도 집 안에서 나왔고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모두가 소파에 앉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시아버지께서 침묵을 깨셨습니다. 사부인, 오늘 이렇게 모신 것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우선 저희 가족 모두를 대신해 사부인과 서연이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버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고 서연이가 많은 서름과 억울함을 겪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이러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인데요. 아이들이 잘못을 깨닫고 고치면 되는 거지요. 시아버지의 말에 이어 조용히 앉아있던 박 여사님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저희 어머니 앞으로 다가오더니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소리치며 달려와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꿋꿋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사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서연이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사부인 댁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될 자격도 사부인의 사돈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며 그녀를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일어나세요. 할 말이 있으면 천천히 하세요. 이러시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박 여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부인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는 거 알아. 제발, 내게 잘못을 씻을 기회를 한 번만 주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때 뼛속까지 증오했던 여인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은 아닐까?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다면 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바로 그때 박 여사님은 저와 모든 사람을 더욱 경악하게 만드는 말을 이었습니다. 네, 네가 아느냐? 내가 왜 너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고통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시골 출신이라서도 아니고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아서도 아니야. 그건 내가 너를 질투했기 때문이야. 질투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온 가족이 영문을 몰랐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를 질투했다, 서연아.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너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다. 친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런 아버지 말이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민준이의 외할아버지는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끔찍한 아버지였어.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살았지만 사랑은 부족했던 어린 시절. 그녀의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독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를 무시했고 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그와 강제로 결혼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눈물과 체념 속에서 사셨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범대학에 가야 했습니다. 나는 증오 속에서 자랐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증오했고 남존여비 사상을 증오했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지. 나중에 커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힘 있는 여자가 되겠다고. 나는 노력했고 성공했어. 지위도 얻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지. 하지만 네가 나타났을 때 서연아, 나는 과거의 내 모습을 보았어. 착하고 순종적인 여자아이. 나는 두려웠다. 네가 나처럼 될까봐, 남편과 시댁에 짓밟힐까 봐 두려웠어. 하지만 동시에 질투가 났지. 네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내가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그것이 질투났다. 그 모순, 두려움과 질투가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내 모든 분노를 내게 쏟아부었어. 너를 불행하게 만들어서 여자는 행복할 수 없다는 내 생각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그녀의 고백에 온 집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거만하고 독선적인 모습 뒤에 상처받은 영혼과 고통스러운 과거가 숨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의 증오는 어느새 사라지고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그녀 역시 낡은 사회와 끔찍한 아버지의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잘못했지만 그 잘못의 근원은 전적으로 그녀에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뉘우침과 용서의 눈물만이 있었습니다. 저와 민준의 결혼 생활의 미래는 여전히 물음표였지만 적어도 이 가족이 진실하고 선량하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죄의 식사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지울 수도 상처를 즉시 아물게 할 수도 없었지만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은 고통스러웠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모든 분노와 오해를 풀어주는 해독제와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잔인한 시어머니가 아닌 가여운 운명을 가진 한 여성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악행이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깊은 상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사 후 저는 바로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시댁 식구들의 관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더 이상 제게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않았지만 주말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민준 편에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한 작은 장난감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말없이 이어지는 그 작은 행동들. 저는 그것이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셨습니다. 자주 들러 좋은 책이나 태교에 좋다는 부드러운 음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 뒤에 숨는 나약한 그림자가 아니었고 진정으로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일하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을 제 곁에서 보냈습니다.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제 다리가 붓지 않도록 마사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제 배에 귀를 대고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허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돌보는 일부터 집안 살림까지 모든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남편이자 아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그가 갑자기 멈춰서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로 당신과 아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 많이 생각해봤는데 당신이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걸 원하지 않아. 우리만의 집을 갖는 거야.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했어. 내 모든 저축을 털어서 계약했어. 그곳이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눈물이 아닌 웃음소리만 가득한 곳으로.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결정은 당신에게 달렸어. 당신이 동의한다면 여기가
우리 집이 될 거야. 그렇지 않다면 이건 당신과 아이에게 주는 내 선물이라고 생각해줘. 그저 가까이에서 두 사람을 돌볼 수 있기만 해도 좋아. 저는 열쇠 꾸러미와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비겁함이 아닌 결단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까? 제 아이에게 아빠와 엄마가 모두 있는 가정을 선물해야 할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민준 씨. 그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얼마가 걸리든 기다릴 거야. 제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던 날 양가 가족 모두가 병원에 와주셨습니다. 아이를 본 순간 과거의 모든 고통과 번뇌는 사라지고 오직 무한한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민주는 제가 아이를 낳는 내내 곁을 지켰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남자의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도 손주를 품에 안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보고 다시 저를 보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나를 할머니로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 순간 저는 그녀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달 후 저와 아들이 퇴원하자 민주는 새 아파트를 아늑하게 꾸며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자를 새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부모님과 다시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처럼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저 또한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폭풍우를 지나온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민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 편에 서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여전히 소름이 돋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풍파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이 항상 장밋빛일 수는 없습니다. 다툼도 있고 오해도 있고 심지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끝에 우리가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고 싶은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 인생에 더 행복한 다음 장을 함께 써내려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용서가 상처를 어느 정도 아물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바람처럼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 자국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일어났던 일들을 상기시키는 조용한 경고처럼 존재했습니다. 저는 가끔 꿈에서 그날의 광경을 다시 보곤 했습니다. 뺨의 화끈거림과 극심한 무력감을 다시 느끼곤 했습니다. 완전히 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제 삶의 일부이자 사람의 마음과 자존감에 대한 값비싼 교훈으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소심하고 촌스러운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강해졌고 더 단호해졌습니다. 제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누구도 그것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민준에게는 그 상처 자국이 더 깊었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자책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어머니에게 맞게 했던 자신의 모습은 지울 수 없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자신의 비겁함과 침묵의 대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마주하는 법을, 사랑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좋은 남편일 뿐만 아니라 주관을 가진 효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는 종종 제게 말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줘서 고마워.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아마도 가장 큰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일 겁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추악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권위 있는 퇴직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묵하고 조용해졌습니다. 고통과 후회는 그녀를 많이 늙게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손주를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갈 때마다 그녀는 멀리서 손주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함께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 죄책감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야말로 권력과 억압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필요한 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큰일을 겪으신 후 건강은 조금 약해지셨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해지셨습니다. 아버님은 30년간 가슴에 품고 있던 비밀의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 즉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선한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아버님은 손주 곁에서 즐거워하는 자상한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님은 우리 가족 모두가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연결고리이자 정신적 지주셨습니다. 그리고 붕괴 직전까지 갔던 김씨 집안은 점차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어색한 식사도 거짓된 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법,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의 붕괴는 오히려 가식과 억압이 아닌 진실과 사랑에 기반한 더 튼튼한 가족의 토대를 다시 세울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도 다른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인내하고 감내하며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기다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투쟁에서 온다고.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침묵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온전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언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 먼저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우리 가족이 완전히 붕괴를 겪은 후에야 더 강하고 아름답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요. 5년 후 햇살 좋은 어느 주말 오후 우리 아파트 앞 작은 정원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개구쟁이가 된 아들 민호가 할아버지와 함께 채송화 몇 포기를 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미소는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사는 과묵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손주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특히 보양식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혼자 고생했던 지난 세월을 보상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앉아서 지시만 하지 않았습니다. 흔들의자에 앉아 손에는 털실을 들고 민호를 위한 새 스웨터를 열심히 뜨고 계셨습니다. 말수는 줄었지만 손주를 보는 눈빛에서는 사랑과 함께 약간의 감사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가끔 그녀는 저를 올려다보곤 했는데 그 시선에는 더 이상 날카로움이 아닌 인정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와 그녀의 관계가 친모녀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함께 폭풍우를 헤쳐온 사람들로서의 평화와 화합을 찾았습니다. 시누이 미나도 변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 그녀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고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맛보았습니다. 그 좌절이 그녀를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거만하고 이기적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고 가끔 딸을 데리고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저와 그녀의 관계도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자매처럼 앉아 삶과 일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저희 친정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셨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장기를 두며 옛 추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붕괴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 가족은 진정으로 부활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싹이 강하고 꿋꿋하게 돋아났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민준이 저를 품에 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나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는 가장 큰 시련을 함께 이겨냈어요. 이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가족의 기반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사랑이라는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것들만 있다면 어떤 풍파가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정한 행복이 바로 폭풍 뒤에 평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삶은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민호는 무럭무럭 자랐고 가족 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옛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물었고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사는 법, 서로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과거의 메아리가 돌아와 우리의 견고함을 시험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오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과거에 시어머니가 김씨 집안을 위기에서 구했다고 자랑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훨씬 늙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의 사업은 실패했고 빚더미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어색해했지만 이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가족 안부를 묻고 제 일에 대해 묻더니 마침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경멸은 없었고 연민만이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의 배신에 대한 시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저 역시 여유가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또 한 번은 마트를 갔다가 우연히 두 아주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제삿날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비난했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봤어? 김씨 집안 요즘 이상해. 박 여사는 순한 양이 됐고 민준이는 강아지처럼 순해졌대. 서연이는 완전 안방마님이라던데. 그럼 듣자 하니 서연이가 집안 경제권 다 쥐고 있고 시아버지는 껌뻑 죽는다잖아. 완전 인생 역전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오늘날의 평화를 얻기 위해 무엇을 겪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설명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의 행복과 우리 가족이 바로 가장 명백한 대답이니까요. 그 메아리들은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진 것들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변화, 시어머니의 뉘우침, 그리고 특히 시아버지의 굳건함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버님은 우리 가족 모두가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비춰준 등 되셨습니다. 제 삶은 이제 아주 단순하고 평범합니다. 매일 아침 아들의 미소를 보며 일어나고 남편이 직접 차려준 아침을 먹고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모이는 것. 제게는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저는 더 이상 화려하고
먼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저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매일 함께 노력하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가족이란 결국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 말입니다. 그렇게 눈물과 굴욕으로 시작되었던 제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법처럼 찾아온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관용과 용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진정한 사랑으로 만들어낸 결말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계속 침묵하고 감내하는 길을 택했다면 제 인생은 영원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날 시아버지께서 용감하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다면 김씨 집안은 영원히 가식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날 민준과 시어머니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모습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각자는 성장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탈피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나약한 소녀에서 제 자신과 제가 믿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강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주는 유약한 남자에서 책임을 짊어지고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여성에서 자아를 내려놓고 조화롭게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사랑과 관용이 있다면 해결되지 않을 갈등도 치유되지 않을 상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행복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이해 그리고 나눔으로 매일 가꾸어야 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가정생활에서 어려움과 부당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희망과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폭풍우가 지나가면 평온한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테니까요. 인생은 소중한 선물이며 우리는 그 선물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서연 씨와 김 씨 집안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눈물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관용과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도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분노를 느끼신 분도, 안타까워하신 분도, 그리고 해피엔딩에 안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극적인 사건을 넘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과 인간관계, 그리고 행복의 본질에 대한 귀중한 성찰을 남깁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진실과 용기의 힘입니다. 서연 씨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5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희생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침묵과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선한 사람의 침묵은 악과 이기심이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존중이 아닌 멸시를 가져왔습니다. 벼랑 끝에 몰리고 명예가 무참히 짓밟혔을 때에야 서연 씨는 침묵이 금이 아니라 불의 앞에서의 침묵은 공범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감히 목소리를 내고 마주하고 진실을 폭로한 그 순간은 그녀 자신을 구한 순간일 뿐만 아니라 시댁 가족 전체를 거짓의 늪에서 구해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에서 때로는 전사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 존엄, 그리고 진실과 같은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이 오른편에 서 있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 있어도 결국에는 빛을 발할 테니까요. 또 다른 깊은 교훈은 바로 침묵의 위험성과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 민준이라는 인물은 많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지만 너무나 유약합니다. 그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침묵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양날의 검이 되어 사랑하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방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남편이자 아들인 모든 이들에게 값비싼 경고를 보냅니다. 당신의 역할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이자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서의 침묵은 효도가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여자를 지킬 줄 알며 그 잘못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비롯되었을지라도 아니오라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인간적인 교훈은 용서와 증오의 근원에 관한 것일 겁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처음에는 극도로 악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과거의 장막이 거치면서 우리도 그녀가 한때는 피해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와 사랑이 결핍된 어린 시절의 피해자. 그녀의 악랄함은 본성이 아니라 상처와 분노로 만들어진 거친 껍데기였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은 영원히 잘못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때로 증오를 풀기 위해서는 그 근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야기 마지막에 서연 씨가 시어머니를 용서한 것은 망각이 아니라 공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님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평온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과거를 바꾸지는 않지만 미래로 나아갈 길을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가치, 즉 감사와 선량함을 기립니다. 시아버지 김영철 선생님은 바로 그 가치의 화신입니다. 그는 평생 옛 친구에 대한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았고 그 친구의 딸을 사랑하고 보호함으로써 그 은혜를 갚기로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한 가족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번의 선한 행동, 진심 어린 도움은 즉시 보답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삶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언젠가는 그 씨앗이 화려한 꽃으로 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결코 잊지 마세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인격의 기반이며 선량함이야말로 전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연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는 용감하고 가능할 때는 관용을 베풀며 침묵하는 그림자가 아닌 가족의 버팀목이 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선량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베풀고 사랑받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눔이 의미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좋은 가치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한 교훈을 댓글로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의미 있는 인생 이야기를 함께 듣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행이 저희가 계속해서 양질의 인간적인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된 이야기는 교육, 오락 및 삶에 대한 인간적인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창작된 허구의 작품입니다. 모든 인물, 사건 및 상황은 상상의 산물입니다. 실제 개인이나 사건과의 유사성은 우연이며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의도가 없습니다.